서울의 심장 강남. 그 중에서도 욕망이 내온 불빛처럼 번들거리는 역삼동의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다. 이서윤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자정을 넘긴 지 정확히 15분. 약속된 시간이었다. 그녀의 통제된 일상 속에서 오차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그것이 김지아에 관한 일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응답 없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었을 때 이서윤의 아파트에는 냉장고의 미세한 구동음만이 울렸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군 시절의 습관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곳에서 단 하나의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매일 밤 자정 무슨 일이 있어도 짧게나마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던 지아의 약속. 그것이 깨졌다. 이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전 707특임대 흑표범 부대의 최연소 중령이었다. 전장을 지휘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생과 사를 가르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에게 불길한 예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번의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었다. 겉옷을 집어드는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으나 그 안에 실린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지아가 머무는 곳은 역삼동에서 조금 벗어난 논현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겨우 스며드는 골목길. 이서윤은 지아의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다. 다시 한번 길게 눌렀다. 정막뿐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빠르게 훑었다. 복도 끝에 희미한 비상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서윤은 가방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할 도구 한 묶음을 꺼냈다. 얇고 정교한 금속 도구들이 그녀의 손에서 가볍게 움직였다. 철컥. 군사작전 외에는 결코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기술이었다. 굳게 닫힌 강철문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열렸다. 지아야. 낮게 부르는 목소리에 대답은 없었다. 집안은 어두웠지만 이서윤의 눈은 어둠에 익숙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단정하고 깔끔했던 지아의 성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풍경. 현관에는 지아의 구두 한 짝이 위태롭게 나뒹굴고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마시다 만 커피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펼쳐진 채 버려져 있었다. 이서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지아의 것이 아닌 낯선 향수 냄새와 공포의 향취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수첩으로 시선을 옮겼다. 지아의 겁에 질린 듯한 필체. 황진태. 골드문. 제발. 그 이름 아래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사채. 이서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지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빚. 그것이 지아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황진태. 이서윤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은조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그녀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시끄러운 술집 소음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철우입니다. 누구? 박 형사. 나 이서윤이야. 순간 수화기 너머의 소음이 급격히 줄어드는 듯 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의 베테랑 형사 박철우. 과거 이서윤의 도움으로 큰 사건을 해결한 빚이 있는 남자였다. 이 이서윤 씨?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황진태. 그리고 골드문. 아는 거 전부 말해줘. 지금 당장. 박철우의 목소리가 단번에 심각해졌다. 잠깐만요. 지금 어디십니까? 황진태라니. 그 인간은. 내 친구가 사라졌어. 김지아. 황진태와 엮인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박철우가 거칠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이서윤 씨. 제발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황진태는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닙니다. 역삼동 일대를 전부 주무르는 독사 중의 독사예요. 골드문은 그놈의 성이고 경찰도 증거 없이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불법 사채, 감금, 폭행 혐의는 산더미인데 증거를 안 남깁니다. 증거는 내가 찾으면 돼. 이서윤 씨, 거긴 군대가 아닙니다. 제발 일단 내일 아침에 서에서 정식으로. 내 친구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거란 보장이 없는데 내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것 같아? 이서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지만 박철우는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결의를 느꼈다. 그것은 그가 경찰 생활 내내 마주했던 그 어떤 범죄자의 광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골드문은 역삼동 구청 뒤편 가장 화려한 건물입니다. 지하는 클럽, 지상은 전부 그놈들 아지트입니다. 보안팀은 전원 조폭 출신들이고 감시 카메라는 2중 3중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문 말고는. 고마워, 박 형사. 나중에 연락하지. 잠깐만. 이서윤 씨. 제발. 이서윤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하의 방을 둘러보았다.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지하의 환한 미소. 서윤아,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친구가 될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이서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렸다. 그녀는 지하의 수첩에서 황진태라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었다. 지하야. 조금만 버텨. 내가 가. 역삼동의 밤은 깊었다. 그러나 골드문의 불빛은 태양처럼 이글거렸다. 이서윤은 그 불빛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어두운 골목을 삼켰다. 골드문의 화려한 정문 앞. 값비싼 외제 차들이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취기와 욕망에 물든 남녀들이 웃으며 안으로 사라졌다. 그 입구를 지키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 그들은 손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지키고 있었다. 이서윤은 길 건너편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침투 경로와 교전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박철우에게 다시 짧은 문자를 보냈다. 2시간 뒤. 골드문으로 와. 시끄러워질 거야. 박철우 형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서윤이 움직인 이상 그것은 사건이 될 터였다. 이서윤은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골드문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쓰레기와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곳이 정문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한 마리의 검은 표범이 사냥을 시작했다. 골드문. 이름과는 달리 지옥의 입구와도 같은 곳이었다. 이서윤은 건물의 뒤편 역삼동의 가장 깊고 축축한 골목에 서 있었다. 화려한 정면과는 완벽히 대비되는 풍경. 거대한 환풍기가 토해내는 역한 공기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흘러나온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 어둠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목표는 하나 건물 뒤편의 육중한 강철 비상문. 직원과 물품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골드문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물론 황진태 같은 자가 그 약점을 그대로 방치할 리 없었다. 문에는 최신형 전자식 잠금 장치와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붉은색 작은 등불이 깜빡이며 이 구역이 철저히 감시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서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손이 가방 안에서 작은 도구함 하나를 꺼냈다. 전장에서 적의 통신망을 무력화하고 기밀을 빼내던 그녀의 손에 익은 도구들이었다.
그녀는 먼저 주머니에서 꺼낸 소형 전파 교란 장치를 잠금 장치 근처에 부착했다. 경보 신호가 중앙 통제실로 전송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잠금 장치의 좁은 틈을 파고들었다. 707특임대 시절 그녀는 폭발물 처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계식, 전자식 잠금 장치를 해체하는 훈련을 받았다. 눈을 감고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내부의 핀을 정렬할 수 있었다. 딸깍. 죽음처럼 고요한 소리. 육중한 강철문이 그녀 앞에서 소리 없이 열렸다. 문 안쪽은 또 다른 세계였다. 이서윤은 한 줄기 빛도 없는 통로로 스며들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혔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야간 투시경을 꺼내 착용하는 대신 귀를 기울였다. 하나, 둘, 셋. 그녀는 공기의 흐름과 미세한 소리로 공간의 크기를 가늠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이동했다. 목표는 감시 카메라가 모이는 중앙 통제실. 박철우 형사가 알려준 대략적인 위치는 지하 1층. 지금 그녀가 있는 곳은 지상의 주방으로 연결되는 통로였다. 주방 입구에 다다랐을 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리사 복장을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찾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씨, 불 좀.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이서윤의 차가운 눈동자뿐이었다. 이서윤은 남자의 말을 끝맺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한 손으로 남자의 입을 막는 동시에 다른 손의 손날이 정확하게 그의 목덜미 경동맥을 가격했다. 윽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남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서윤은 그를 부드럽게 받아내어 근처의 빈자재 창고로 끌고 들어갔다. 완벽한 무력화. 불필요한 살상은 없었다. 주방을 통과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녀는 건물의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다른 길을 택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좁고 어두운 계단.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공기가 달라졌다. 지상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기계실의 눅눅한 냄새와 복도를 순찰하는 보안팀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꼼짝 마.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복도 구석에서 순찰 중이던 보안팀원 2명이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들은 손에 든 3단봉을 즉각 펼쳐들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웬 계집이야? 잡히면 죽는다. 그들은 이서윤을 단순한 침입자 혹은 겁에 질린 도망자로 생각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실수였다. 이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달려드는 두 사람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먼저 달려든 남자의 3단봉이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이서윤은 상체를 숙여 피하는 동시에 남자의 팔목을 꺾어 잡았다. 끄악! 남자의 손에서 3단봉이 떨어졌다. 이서윤은 그것을 공중에서 낚아채 그대로 남자의 복부를 가격했다. 동시에 뒤따라오던 두 번째 남자의 앞면을 향해 팔꿈치를 날렸다. 턱이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첫 번째 남자가 고통 속에서 다시 덤비려 하자 이서윤은 빼앗은 3단봉으로 그의 오금 무릎 뒤를 정확하게 후려쳤다. 무릎을 꿇는 남자의 턱을 잡아챈 그녀는 그대로 머리를 벽에 쳐박았다. 단 5초. 건장한 조폭 2명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서윤은 흐트러짐 없는 호흡으로 그들의 무전기를 확인했다. 아직 지원 요청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다 왔군. 그녀의 시선이 복도 끝 통제실이라는 붉은 표지판에 꽂혔다. 중앙 통제실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서윤에게는 이미 열쇠가 있었다. 쓰러진 보안팀원의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키였다.
삑. 문이 열리고 안에 있던 2명의 운영 요원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수십 개의 감시 카메라 화면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누구야? 그들이 경보 버튼으로 손을 뻗기도 전에 이서윤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책상을 발로 차 한 명을 넘어뜨렸고 다른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순식간에 제압했다. 조용히 해. 살고 싶으면. 차가운 목소리가 통제실을 울렸다. 이서윤은 의식을 잃은 요원을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은 다른 요원의 목에 3단봉을 겨누었다. 김지아. 내 친구가 여기 잡혀 있어. 어디 있지? 요원은 공포에 질려 떨며 화면 하나를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10층. 회장님 아니 황진태 사장 개인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서윤의 시선이 그 화면에 고정되었다. 수십 인치 크기의 고화질 화면 속 낯선 방. 그곳에 김지아가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지아. 그리고 그 앞에는 황진태는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악해 보이는 남자가 지아의 뺨을 거칠게 쓰다듬고 있었다. 흐흐 이서윤이란 년이 온다고. 그 년이 와도 넌 이제 내 거야 지아야. 지아의 눈에 절망이 어렸다. 아니야 서윤이는. 서윤이? 그년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사지가 찢겨나갈 거다. 황 사장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때 통제실에 인터폰이 울렸다. 제압당한 요원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서윤을 바라보았다. 이서윤은 3단봉 끝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받아. 평소대로. 요원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예, 통제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지하 순찰 돌던 놈들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이서윤은 요원의 입을 막고 대신 수화기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변조해 낮게 속삭였다. 문제가 생겼다.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온 것 같아. 뭐? 이 새끼가 너 누구야? 곧 알게 될 거야. 이서윤은 그대로 인터폰을 부쉈다. 이제 시간 싸움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요원을 의자에 묶고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은 다시 지아가 갇힌 화면을 향했다. 10층. 황진태의 소굴. 지아야. 이서윤은 통제실의 모든 문을 잠그고 수십 개의 화면이 비추는 골드무늬 내부를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작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분노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침입자가 아니라 사냥꾼이었다. 10층. 골드문의 심장 부이자 황진태의 아성이었다. 이서윤은 통제실의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훑어보며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계산했다. 일반 승강기는 이미 적들이 통제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시선은 건물 뒤편의 직원용 화물 승강기에 멎었다. 이거군. 그녀는 통제실을 나서기 전 모든 층의 비상계단 방화문을 원격으로 잠갔다. 적들의 이동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지하 통제실에서 화물 승강기가 있는 곳까지는 다시 어두운 복도를 통과해야 했다. 아까 제압한 2명 외에 분명 추가 순찰조가 움직이고 있을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모퉁이를 도는 순간 3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저기 있다. 잡아. 무전으로 이미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아까의 순찰조와는 눈빛부터 달랐다. 그들은 손에 날카로운 칼까지 들고 있었다. 죽여. 좁은 복도에서 3명의 칼잡이를 상대하는 것은 극한의 위험이었다. 그러나 이서윤은 707특임대에서도 최고의 근접 전투 전문가였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칼을 휘두르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안쪽으로 돌렸다. 크악. 남자는 자신의 칼에 자신의 팔이 베이는 끔찍한 고통을 맛봐야 했다.
이서윤은 그를 방패 삼아 다른 두 명의 공격을 막았다. 비켜 이 새끼야. 동료를 밀쳐낸 남자가 이서윤의 옆구리를 노리고 칼을 찔러 넣었다. 이서윤은 상체를 비틀어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방패로 삼았던 남자를 그에게 밀어붙였다. 두 조폭이 엉키는 찰나의 순간 이서윤의 손에 들린 삼단봉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정확하게 두 남자의 관자놀이.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세 명의 남자가 복도에 쓰러졌다. 이서윤은 그들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피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화물 승강기로 향했다. 승강기 앞에 도착한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안에서 물품을 정리하던 직원이 그녀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노. 이서윤은 그를 빠르게 기절시키고 승강기에 올라탔다. 10층 버튼을 눌렀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승강기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이서윤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아를 본 순간 치밀어 오른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다. 서윤아, 너만 믿어. 군입대를 앞둔 그녀에게 지아는 울면서도 그렇게 말했었다. 항상 연약했지만 그 누구보다 이서윤을 믿어주었던 유일한 친구. 그런 지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강철 같은 심장을 찔렀다. 띵. 승강기가 10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이서윤은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몸을 굴려 밖으로 나왔다. 예상대로였다. 10층 복도는 이미 황진태의 정예 부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승강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불나방 같은 년.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통제실 화면에서 지아의 뺨을 만지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한이사라고 불리는 황진태의 오른팔이었다. 내 친구는 어디 있지? 이서윤이 낮게 물었다. 그녀는 삼단봉을 고쳐주었다. 내 친구. 흐흐. 지금 황 사장님 방에서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지.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단 사지가 멀쩡하다면 말이지. 철아. 한이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10명이 넘는 조폭들이 일제히 이서윤에게 달려들었다. 이곳은 좁은 복도가 아니었다. 넓은 10층의 호화로운 로비. 그들은 이서윤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처형을 위한 무대였다. 이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707에서 배운 생존 기술을 총동원했다. 적의 공격을 역이용해 다른 적을 공격하고 주변의 값비싼 도자기와 장식품을 무기 삼아 던지며 활로를 찾았다. 전현 괴물이잖아. 몇 명이 쓰러졌지만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다. 결국 한 이사가 휘두른 쇠 파이프가 이서윤의 어깨를 강타했다. 극. 왼팔의 감각이 순간적으로 마비되었다. 비틀거리는 이서윤에게 조폭들이 다시 한번 쇄도했다. 이제 끝이다. 한 이사가 쇠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이서윤이 쓰러진 지아를 떠올리며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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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의 강화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전원 엎드려. 강남경찰서 강력팀이다. 밤하늘을 가르며 밧줄을 타고 내려온 것은 다름 아닌 박철우 형사와 그의 팀원들이었다. 이서윤이 통제실에서 일부러 작동시킨 화재 경보기가 박 형사에게는 진입 신호였던 것이다. 이서윤 씨, 괜찮아. 박철우가 외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폭들과 형사들이 뒤엉켰다. 이서윤을 노리던 한 이사의 눈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는 이서윤을 노려보며 외쳤다. 이런다고 내년 친구가 무사할 것 같아. 이미 늦었어. 그는 황진태의 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거기서 이서윤은 마비된 어깨의 고통을 씹어삼키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황진태의 방으로 향하는 육중한 문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철우 형사의 외침을 뒤로하고 지하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한 이사가 문을 잠그기 직전 이서윤은 발로 문틈을 막아섰다. 이 괴물 같은 년. 한 이사가 문틈으로 그녀를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비켜. 이서윤은 고통스러운 왼팔 대신 오른팔에 모든 힘을 집중했다. 그녀의 어깨가 문에 부딪혔다. 우지끈. 문이 부서지며 열리고 한 이사가 안으로 나가떨어졌다. 그리고 이서윤은 보았다. 방 안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 황진태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눈물범벅이 된 채 목에 칼이 겨눠진 김지아가 있었다. 드디어 오셨군, 이서윤 중령. 황진태가 박수를 치며 일어섰다. 그의 미소는 역겨웠고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내 친구를 만나러 온 소감이 어떤가? 절체절명의 위기. 이서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있었다. 황진태의 사무실. 역삼동의 야경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번들거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황진태는 뱀처럼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단검이 김지아의 하얀 목덜미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있었다. 지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었다. 드디어 오셨군. 소문으로만 듣던 707 특임대 흑표범 양반. 황진태가 이서윤을 향해 턱을 까딱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잔인한 호기심으로 빛났다. 방구석에는 아까 이서윤에게 문짝과 함께 부딪혀 나가떨어진 한 이사가 부러진 팔을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내 성에 함부로 발을 들인 대가가 뭔지 이제부터 천천히 알려주지. 이서윤의 눈은 오직 하나, 지아의 목에 닿은 칼 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깨의 부상은 욱신거림을 넘어 팔 전체를 마비시키는 듯한 고통을 보내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고통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아를 놔줘. 원하는 게 돈이라면 내가 대신 갚지. 이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돈? 황진태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돈이라. 이서윤 씨, 당신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내가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이 난장판을 벌인 것 같아? 아니지. 난 말이야, 가질 수 없는 것을 갖는 걸 좋아해. 특히 당신처럼 오만하고 잘난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걸 아주 좋아하지. 황진태의 시선이 지아에게서 이서윤에게로 옮겨졌다. 당신 친구 김지아. 2년이 매일 밤 울면서 누구 이름을 불렀는지 알아? 서윤이가 날 구해줄 거야.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 그가 지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지아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 내가 직접 그 잘난 친구년을 이 지옥으로 끌고 오라고. 그럼 넌 살려주겠다고. 그런데도 이 멍청한 년이 끝까지 버티더군. 우정이라. 참 가짠치 않아? 이서윤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자, 이서윤 중령. 황진태가 칼끝을 지아의 뺨에 가져다 댔다. 선택지를 주지. 거기서 조용히 무릎 꿇고 내 손으로 내년에 그 잘난 팔다리를 하나씩 부러뜨려. 그럼 이 친구 오늘은 살려주지. 어때, 공평한 거래 아닌가? 방 밖에서는 여전히 박철우 형사와 경찰들의 고함, 그리고 남은 조폭들의 저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이 방 안은 완벽한 고립이었다. 이서윤은 천천히 손에 든 3단봉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철컥. 금속성의 마찰음이 방 안에 무겁게 울렸다. 서윤아. 안 돼. 오지 마.
그냥 가. 김지아가 울부짖었다. 이서윤이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절박함이었다. 시끄러워, 이년아. 황진태가 지아의 뺨을 후려쳤다. 안 돼. 이서윤이 소리쳤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전장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굴복한 적 없던 707의 전설이었던 그녀가 친구의 목숨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렇지. 그래야지. 하하. 황진태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다. 그는 승리를 만끽했다. 한이사 똑똑히 봐도 저게 바로 흑표범의 마지막이다. 가서 전연팔부터 확실하게 꺾어버려. 한이사가 고통을 참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 역시 이서윤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줄 생각에 눈이 번들거렸다. 이서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어깨에 피가 바닥에 값비싼 양탄자를 적시고 있었다. 이제 끝인가? 절망이 그녀를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에 황진태의 책상 아래에 있던 무언가가 들어왔다. 거대한 황동으로 만든 용 모양의 무거운 문진이었다. 황진태는 이서윤이 완벽하게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한이사 역시 방심한 채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서윤의 건강한 오른발이 바닥에 깔린 양탄자를 걷어차듯 튕겨졌다. 그녀의 발끝에 걸린 황동 문진이 총알처럼 튀어올라 정확하게 황진태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다. 황진태는 반사적으로 지아를 붙잡은 손을 놓치고 얼굴을 감쌌다. 단검이 지아의 목에서 떨어지는 0.1초의 찰나. 이서윤의 몸이 웅크린 자세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는 한이사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이사의 가슴을 발판 삼아 한 번 더 도약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아가 아니었다. 황진태였다. 내 놈이 감히. 코피를 흘리던 황진태가 분노하며 다시 칼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려던 순간 이서윤의 몸이 그의 위를 덮쳤다. 그녀는 군에서 배운 가장 치명적인 관절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의 팔꿈치가 황진태의 어깨 관절을 내리찍었고 동시에 그녀의 무릎이 그의 명치를 짓눌렀다. 크억. 황진태의 입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인연이. 한이사가 뒤늦게 덤벼들었지만 이서윤은 황진태의 몸을 방패 삼아 굴렀다. 바로 그 순간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철우 형사와 무장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황진태! 꼼짝 마! 전부 손들어! 박철우는 방 안의 광경에 순간 숨을 멈췄다. 김지아는 벽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한이사는 어정쩡하게 서 있었으며 이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진 황진태의 팔을 부러뜨릴 듯 꺾고 있었다.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황진태, 넌 끝났어. 황진태가 바닥에서 발악했다. 이거 놔, 이개 같은 년아. 박철우, 너까지 날 배신해? 내가 누군지 알아. 이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팔 관절에 힘을 더 주었다. 으악! 황진태의 짐승 같은 비명이 역삼동의 밤하늘을 찢었다. 이서윤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지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다친 왼팔 대신 건강한 오른팔로 지아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지아야.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지아는 이서윤의 품에서 몇 날 며칠 참아왔던 울음을 목 놓아 터뜨렸다. 역삼동 골드문의 화려했던 불빛이 그날 밤 경찰차의 푸른 경광등 아래에서 처참하게 꺼져가고 있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밤새 골드문에서 체포된 조폭들과 업소 관계자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고 형사들의 고함과 서류 넘어가는 소리로 정신이 없었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갓 끓인 인스턴트 커피 향이 뒤섞여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서윤은 응급처치를 받은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낯선 경찰서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심리안정실에서 겨우 안정을 되찾은 김지아가 박철우 형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황진태는 처음엔 친절했어요.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그런데 이자가 이자를 낳고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 사람이 돌변했어요. 지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래서 갚으라고. 골드문에서. 거부하니까 절 가두고 때리고. 박철우 형사가 굳은 얼굴로 녹음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김지아 씨.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황진태를 기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아는 이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친구의 단단한 체온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네. 전부 말할게요. 그 지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요. 같은 시각 유치장. 황진태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내 변호사 불렀어? 당장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내가 누군지 알아? 서울지검의 내 연줄이. 그의 앞을 지키던 젊은 순경이 차갑게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황진태 씨. 여긴 당신의 골드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불법 감금, 폭행교사, 살인 미수, 불법 사체험 및 조직범죄 혐의를 받는 중범죄자입니다. 이 새파란 놈이. 황진태가 쇠창살을 붙잡고 발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그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박철우 형사는 이서윤과 김지아가 제공한 진술을 토대로 골드문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다. 이서윤이 통제실에서 확보했던 내부 감시 카메라 영상, 그리고 그녀가 황진태의 방에서 찾아낸 비밀 장부. 그 장부에는 황진태가 지난 몇 년간 역삼동 유흥가를 중심으로 벌인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단순한 사체가 아니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상납한 뇌물의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군요. 박철우는 장부를 넘기며 혀를 내둘렀다. 이서윤 씨, 당신은 친구 한 명을 구한 게 아닙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던 거대한 범죄 조직을 통째로 무너뜨릴 열쇠를 가져오신 겁니다. 이서윤은 그저 담담히 말했다. 그 열쇠로 지아를 고통스럽게 한 모든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언론이 이 사건을 물기 시작했다. 역삼동 불법 왕국 골드문, 전직 특수부대원 여성의 활약으로 검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황진태가 자랑하던 연줄들은 비밀 장부가 공개될 것을 두려워해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가 믿었던 바벨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고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황진태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골드문의 유령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김지아는 이서윤의 아파트에서 머물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서윤이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그녀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아, 나 재판의 증인으로 설 거야. 어느 날 저녁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황진태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할 거야. 너처럼 나도 용기를 내볼래. 이서윤은 말없이 지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지아야. 그게 내가 싸우는 방식이야. 그리고 난 끝까지 내 옆에 있을게.
황진태의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 두 친구의 견고한 신뢰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이제 정의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민국 법의 심장부에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골드문 게이트의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진태는 몇 달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이 모든 것이 이서윤과 김지아가 꾸며낸 음모라고 주장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황진태는 검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지아를 비롯한 수십 명의 채무자들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하며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또한 골드문이라는 성체를 짓고 역삼동 일대에서 불법 사채업과 성매매 알선, 탈세 등을 저지르며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황진태의 변호인은 이서윤의 불법 침입과 과잉 방어를 문제 삼으며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 애썼다. 피고인 역시 이서윤 씨의 폭력으로 인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서윤이 조용히 일어섰다. 재판장의 허락도 없이. 판사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박철우 형사가 옆에서 당황하며 그녀를 말렸지만 이서윤은 굳건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렸다. 만약 법이 그 안의 비명을 듣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저의 행동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 괴물의 손에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정적. 이서윤의 말은 그 어떤 변호사의 변론보다도 무겁게 법정을 짓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증인석에 김지아가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황진태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골드문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증언했다. 피고인 황진태는 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피고인에게 이 땅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의가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시길 간청합니다. 지아의 증언이 끝나고 검사의 마지막 논고가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황진태에게 조직범죄 가중처벌, 특수감금, 중상해, 불법 사채업 등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4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징역 40년. 황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침내 운명의 날. 선고 공판.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황진태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였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이서윤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이 거대한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피고인 황진태를 징역 35년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와 함께 황진태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이서윤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사라졌다. 한 이사를 비롯한 공범들 역시 각각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밖으로 나온 김지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이서윤이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고마워, 서윤아. 정말 고마워. 내가 해낸 거야, 지아야. 그들 앞으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서윤 씨, 심경이 어떠십니까?
국민들은 이번 판결을 정의의 승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서윤은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정의는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용기는 제 친구 김지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법원은 황진태의 불법 재산 전부를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지아는 끔찍했던 사채 빚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골드문의 지옥에서 입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며칠 후 강남경찰서 서장실에서 조촐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박철우 형사는 이번 사건 해결의 공로로 특진이 결정되었고 이서윤은 용감한 시민상 표창을 받았다. 이서윤 씨. 경찰서장이 이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강남 한복판의 그 거대한 악을 결코 뿌리 뽑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서윤은 덤덤하게 표창장을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주말 오후. 이서윤과 김지아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지아는 피해 보상금의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윤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지아가 환하게 웃었다. 이서윤은 말없이 지아의 웃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았지만 그 흉터는 불의에 맞선 용기의 증표였다. 차가운 분노로 시작된 싸움은 이제 따뜻한 우정과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증명하면서 법정의 마지막 망치 소리가 황진태의 세계를 끝냈다면 김지아의 세계는 그 소리와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따뜻한 봄날이었다. 지아는 이서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당한 피해 보상금으로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공간을 열었다. 장소는 강남의 화려함에서 벗어난 서초동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이었다. 작은 쉼터라고 이름 붙인 아담한 카페. 지아는 매일 아침 갓볶은 원두의 향기로 그 공간을 채웠다. 골드문의 역겨운 향수 냄새와 공포의 향취 대신 사람 사는 냄새, 희망의 냄새로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작은 쉼터입니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오자 지아는 밝게 웃었다. 아직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 미소는 분명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가게가 문을 연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창가 구석자리는 늘 이서윤의 차지였다. 그녀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지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향해 있었다. 마치 어미 새가 첫 비행을 하는 아기 새를 지켜보듯 조용하지만 든든하게. 여기 커피 맛이 아주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근처 사무실에서 나온 듯한 직장인들이 자리를 잡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지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주문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지아도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다고 이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때였다. 새로운 손님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가게를 훑어보더니 주문을 받는 지아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여자 맞지? 누구? 아,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던 그 여자. 골드문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운 바늘처럼 지아의 귓가에 박혔다. 지아의 손이 커피 잔을 쥐고 있던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황진태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골드문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녀를 다시 그 지옥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갔다. 참, 세상 좋아졌어. 그런 데서 일하던 여자가 버젓이 커피를 다 팔고. 그러게 말이야. 찜찜해서 어디 마시겠어? 혹시 알아?
커피에 뭘 탔을지. 쨍그랑. 결국 지아의 손에서 커피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뜨거운 커피와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 저것 봐. 일부러 그런 거 아냐? 죄송합니다. 금방 치워드릴게요.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황급히 빗자루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골드문에서 황진태가 비웃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넌 영원히 내 거야, 김지아. 넌 더러워. 서윤아. 지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친구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책을 읽던 이서윤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지아에게 다가가 빗자루를 대신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지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수군거리던 두 여성의 테이블로 향했다. 이서윤은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두 여자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당황한 눈치였다. 저기요. 손님. 이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전장에서 적의 심장을 멎게 하던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저희 작은 쉼터는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두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우리가 뭘 어쨌다고. 사실을 말한 건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나. 이서윤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고지할 뿐이었다. 제 친구는 당신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낸 당신들보다 100배는 더 용감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5만 원권을 가리켰다. 그 돈은 당신들이 시키려던 커피값이 아닙니다. 제 친구의 가게에서 제 친구의 귀한 시간을 빼앗은 값입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이서윤의 눈빛. 그것은 골드문의 조폭들을 제압하던 그 눈빛이었다. 두 여자는 감히 대꾸할 생각도 못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그들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재수 없어.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가게를 나가는 두 여자를 뒤로 하고 이서윤은 그제야 주저앉은 지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지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지아야.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서윤아. 난 더러워. 아니. 이서윤이 지아의 손을 굳게 잡았다. 넌 더러운 게 아니야. 넌 상처를 입은 거야.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치료하고 이겨내면 되는 거야. 아까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너의 상처를 보고 비난한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이 약하고 어리석다는 증거지, 내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니야. 이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이건 깨졌지. 하지만 다시 붙일 순 없어. 넌 깨진 게 아니야, 지아야. 넌 그냥 넘어진 거야.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면 돼. 이서윤이 지아를 일으켜 세웠다. 지아는 이서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씻어내는 정화의 울음이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더 이상 손님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골드문의 피해자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을 당당히 마주했다. 네. 제가 그 김지아 맞습니다. 가끔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그녀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 커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곳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지아는 스스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서윤이 심어준 용기가 그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작은 쉼터는 상처 입은 영혼의 도피처가 아니라
상처를 이겨낸 자의 당당한 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서윤의 삶도 변했다. 골드문 사건 이후 그녀는 원치 않는 유명세를 얻었다. 전직 특수부대원의 의로운 활약은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고 그녀는 역삼동의 흑표범, 정의의 수호자 같은 거창한 별명으로 불렸다. 그녀가 받은 용감한 시민상 표창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혔다. 그녀는 영웅 대접이 불편했다. 그녀가 한 일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친구를 구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조용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지하의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삶.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이 팀장님. 아니지. 이서윤 씨. 어느 날 오후 박철우 형사, 아니 이제는 특진하여 박 팀장이 된 그가 이서윤을 찾아왔다. 그는 승진의 기쁨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지하의 카페가 아닌 강남경찰서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다. 덕분에 제가 아주 출세했습니다. 박 팀장이 멋쩍게 웃으며 국밥을 한술 떴다. 황진태는 이제 끝났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아주 모범수처럼 지낸다고 하더군요. 물론 다른 의미로. 그의 말에 이서윤은 대꾸 없이 국물만 바라보았다. 이서윤 씨. 박 팀장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본론을 꺼냈다. 당신이 한 일 형사로서, 아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수십 개의 법을 어겼습니다. 불법 침입, 특수폭행, 공무집행 방해 황진태라는 거악을 잡았기에 모든 게 OX와 같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틀어졌다면 지금쯤 당신도 황진태 옆방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제발 이제 나서지 마십시오. 박 팀장이 간절하게 말했다. 법은 느리고 답답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당신처럼 법을 무시하고 직접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둘, 셋 나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혼돈입니다. 제발 흑표범은 이제 잊어주십시오. 이서윤은 박 팀장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박 팀장님, 만약 당신의 가족이 그 지옥에 갇혀 있었다면 그때도 당신은 질서와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기다렸을 겁니까? 박 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군복을 벗었다고 그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 불의가 보이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데 제가 배운 기술들을 숨기고 모른 척해야 합니까? 그게 당신이 말하는 질서입니까?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국밥집을 나온 이서윤은 복잡한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박 팀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선을 넘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저기 혹시 이서윤 씨 아니십니까? 누군가 그녀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돌아본 곳에는 행색이 초라하고 눈물 자국이 가득한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인은 이서윤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이서윤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주머니. 제 아들이 우리 아들이 사채 빚 때문에. 또 사채였다. 황진태가 사라진 역삼동에 또 다른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다. 경찰에는 신고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지만 그놈들이 증거가 없다고 단순 채무 관계라고 아무도 조사를 안 해줘요. 그놈들이 제 아들을 어디 창고 같은 데 가둬놓고 매일 때린다고 협박하는데
제발 이서윤 씨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여인은 이서윤의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다. 겁에 질린 듯한 앳된 청년의 얼굴이었다. 이서윤의 뇌리에 박철우 팀장의 경고가 스쳐 지나갔다. 제발 나서지 마십시오. 그건 혼돈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는 사진 속 청년의 얼굴과 골드문에서 떨고 있던 지아의 얼굴이 겹쳐졌다. 이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여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주머니, 일단 일어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대답보다도 단호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팀장의 바람과는 달리 흑표범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가 존재하는 한 이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그녀를 비켜갈 수 없을 터였다. 정의는 때로 질서의 울타리를 넘어야만 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경북 북부의 청송교도소. 골드문의 황제 역삼동의 밤을 지배했던 황진태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오직 수인번호 3307 중범죄자 황진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이 황제인 줄 알았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변호사 불러. 너희들 내 돈이면 여기서도 황제처럼 지낼 수 있어. 나한테 잘 보여, 이 새끼들아. 그는 교도관에게 심지어 같은 방의 재소자들에게도 돈을 흔들며 군림하려 했다.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와 비웃음뿐이었다. 야, 3307. 여기가 내놈 골드문인 줄 알아? 같은 방을 쓰는 두목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늙은 재소자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여기선 말이야, 밖에서 내가 100조를 가졌든 1000조를 가졌든 아무 소용없어. 내가 빤스 한 장이라도 더 가지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이다. 알겠냐? 황진태의 돈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의 연줄은 그를 외면했다. 쇠창살 안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반항했다. 교도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재소자들과 싸움을 걸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독방에 갇혔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골드문의 지하 감금실보다 더 끔찍한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가 김지아에게 주었던 바로 그 공포였다. 시간이 흐르며 황진태는 깨달았다. 이곳의 생존 법칙은 오직 하나, 양육강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했다. 자신보다 약한 재소자를 괴롭히고 강한 자에게는 굴종했다. 형님, 식사 나왔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조폭을 거느리던 그가 이제는 방장의 식사 수발을 들고 있었다. 그는 배식구로 들어온 밥을 받아 가장 먼저 방장에게 바쳤다. 이 새끼가 국의 건더기가 이게 뭐야? 방장이 국그릇을 황진태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뜨거운 국물이 그의 얼굴을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형님. 다시 받아오겠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웃으며 바닥을 기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산산조각 났다.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하루 1시간 허락되는 공용 휴게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었다. 그날도 그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다른 재소자들이 차지한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 저기 좀 봐. 저 여자 엄청 예쁘네. 요즘 저 카페가 그렇게 인기라며? 재소자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다. 화면에는 한낮의 따사로운 햇살을 받는 어느 카페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희망을 볶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짧은 다큐멘터리였다. 그리고 화면 가득 환하게 웃는 얼굴이 잡혔다. 김지아였다. 저는 한때 세상의 모든 빛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저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이 작은 쉼터가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속 지아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다. 황진태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전연전연이 감히. 그가 모든 것을 빼앗고 짓밟고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려 했던 그 여자가 지금 저렇게 환한 빛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 순간 황진태는 깨달았다. 이서윤이 그에게 가한 물리적인 폭력보다 법원이 그에게 내린 35년이라는 형량보다 지금 이 순간이 그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그가 파괴하려 했던 피해자는 그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으아악. 황진태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텔레비전을 향해 달려들었다. 꺼. 당장 꺼. 전연 얼굴 치워. 저 미친 새끼가. 재소자들이 그를 제압하고 교도관들이 달려와 진압봉으로 그를 내리쳤다. 3307. 독방행이다. 질질 끌려가며 황진태는 마지막까지 화면 속 지아의 웃는 얼굴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김지아, 이서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쾅. 독방의 두꺼운 철문이 닫혔다. 완벽한 어둠. 완벽한 고독. 황진태는 그 어둠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이서윤을 죽이겠다는 분노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만든 지옥보다 더 깊은 현실의 지옥에 영원히 갇혔을 뿐이었다. 그의 왕좌는 무너졌고 그는 이제 쇠창살 안에 갇힌 독이 빠진 뱀에 불과했다. 그것이 그가 받은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응징이었다. 이서윤은 낡은 사진 속 겁에 질린 청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앞에는 아들 김진우의 행방을 애타게 찾는 어머니 최민자 씨가 모든 희망을 잃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놈들 독사라고 불린대요. 황진태가 사라진 역삼동 골목을 그놈이 다 먹었대요. 우리 아들이 딱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게 석 달 만에 1억이 넘었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 최민자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철우 팀장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혼돈. 질서. 이서윤은 조용히 최민자 씨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제가 약속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드님 꼭 찾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골드문 때와 달랐다. 이서윤은 무작정 어둠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생각했다. 황진태의 몰락을 지켜본 독사 김철민. 그는 황진태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신중할 터였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서윤은 먼저 박철우 팀장에게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아의 작은 쉼터로 향했다. 지아야.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이서윤은 지아에게 최민자 씨의 사연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아의 표정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와 연민으로 단단해져 있었다. 또 그런 일이. 지아야. 내 도움이 필요해. 이서윤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뭘 하면 될까, 서윤아? 내가 황진태에게서 벗어난 희망의 상징이 되었듯이 지금 작은 쉼터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어. 혹시 독사에 대해 들어본 손님이 있니? 지아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다. 골드문은 사라졌지만 살모산이 독산이 하는 것들이 더 음흉하게 파고든다고. 자기 오빠도 비슷한 일로 협박받고 있다는 손님이. 그날 밤 작은 쉼터는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다. 이서윤의 전략적 두뇌와 김지아가 쌓아올린 신뢰의 정보망이 결합된 어둠을 밝히기 위한 작전 본부가 되었다.
지아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을 뻔했던 사람들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경찰을 두려워했지만 김지아는 믿었다. 독사 김철민 일당의 행동 반경, 그들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 그들의 차량 번호까지. 파편화된 정보들이 작은 쉼터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서윤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707 시절의 정찰 기술을 총동원했다. 독사 일당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양재동의 한 폐차장. 이서윤은 밤을 틈타 그곳에 잠입했다. 하지만 이번엔 제압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감금된 김진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독사 김철민이 김진우를 폭행하며 추가 대출을 강요하는 목소리, 그들의 장부가 숨겨진 사무실의 위치까지. 그녀는 완벽한 증거를 수집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서윤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찾아갔다.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이서윤 씨? 밤늦게 걸려온 전화에 박철우 팀장은 피곤한 목소리로 그녀를 맞았다. 박 팀장님.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서윤은 그에게 녹음기와 작은 저장 장치를 내밀었다. 양재동 폐차장. 독사 김철민 일당입니다. 피해자는 김진우, 어머니 최민자 씨의 신고 기록도 있을 겁니다. 여기 김진우 씨가 감금된 영상과 김철민이 직접 폭행을 지시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박철우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심증이 아니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이걸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질서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박철우는 이서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법을 어겨 증거를 가져왔지만 그 증거로 인해 법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당장 영장 신청하고 팀원들 소집하겠습니다. 이서윤 씨.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단 한 놈도 놓치지 마십시오. 새벽 4시. 양재동 폐차장 일대의 강남경찰서 강력팀의 검은 차량들이 소리 없이 포진했다. 박철우 팀장이 무전기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작전 개시. 경찰 특공대가 폐차장 철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꼼짝 마. 강남서 강력팀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엎드려. 혼란 속에서 독사 김철민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는 감금되어 있던 김진우를 인질 삼아 끌고 나왔다. 오지 마. 오면 이 새끼 찔러 죽인다. 김철민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박철우가 그와 대치하며 설득을 시도했다. 김철민. 이미 다 끝났어. 인질 놓고 투항해. 닥쳐. 길 터. 길 안 트면. 김철민이 김진우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던 바로 그 순간. 폐차장 지붕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퍽. 김철민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한 것은 이서윤이 쏜 비살상 고무탄이었다. 그녀는 경찰의 공식 작전에는 없었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크악. 칼을 놓친 김철민이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형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김철민. 불법 감금 및 폭행, 공동 공갈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김진우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최민자 씨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독사 일당은 완벽한 증거 앞에 전원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은 골드문처럼 떠들썩하게 보도되지 않았다. 그저 강남 일대의 불법 사채 조직 검거라는 짧은 기사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서윤이 원하는 방식이었다. 며칠 후 다시 작은 쉼터. 이제는 제법 손님이 많아져 북적이는 찻집에서 이서윤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지아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한쪽에서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온 또 다른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저기 사장님, 혹시 최민자 씨와 아들 김진우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머뭇거리며 들어섰다. 저희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은혜라니요. 커피 한 잔 하러 오신 거죠? 진우 씨, 이제 몸은 괜찮아요? 네. 사장님 덕분에. 그리고 김진우가 이서윤 쪽을 바라보았다. 이서윤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그때 박철우 팀장이 사복 차림으로 찻집에 들어섰다. 그는 이서윤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여기 커피 맛이 너무 좋아서 큰일입니다. 맨날 오고 싶어서. 업무 시간에 오시는 건 아니겠죠, 팀장님? 이서윤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물론입니다. 이서윤 씨. 박철우가 찻잔을 들며 말했다. 당신이 말한 정의와 내가 말한 질서, 어쩌면 같은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법이 닿지 못하는 곳을 비추고 저는 그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 이서윤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흑표범으로 불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친구 지아의 곁을 지키는 이서윤이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골드문의 화려한 불빛은 꺼졌지만 서초동 골목의 작은 쉼터.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등불은 그 어떤 네온사인보다 더 밝게 도시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차가운 분노로 시작된 한 여인의 사투는 이제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따뜻하고도 강인한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